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달림쌤이에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냈지요? 즐거웠던 생각하면 선생님은 미소가 가득해져요. 우리 친구들도 미소 지으며 포근한 이불 덮고 잘 자요. 첫 번째 이야기, 흥부와 놀부.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의 이름은 놀부이고 아우의 이름은 흥부였어요. 부모가 돌아가시자 욕심 많은 놀부가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동생 흥분의 식구를 멀리 쫓아냈어요. 가난한 흥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면서 끼니를 이어갔답니다. 어느 해 겨울 몹시 추운 날 흥부의 아내가 참다 못해 흥부에게 말하였어요. 여보, 이 겨울을 어떻게 굶고 나겠어요. 형님을 찾아가 보리쌀이라도 좀 얻어와요. 아내의 말에 할 수 없이 형 놀부를 찾아간 흥부는 놀부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는 사정을 말하였어요. 그러자 놀부는 벌컥 화를 내며 다짜고짜 흥부를 쫓아냈답니다. 흥부가 쫓겨 부엌 앞을 지나다가 놀부의 아내를 만났어요. 형수님, 어린 것들에게 먹일 누룽지라도 한 덩어리 주십시오. 흥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놀부의 아내는 밥을 푸던 주걱으로 뺨을 철썩 때렸어요. 그래, 얘다 누룽지다. 흥부는 맞은 뺨에 묻은 밥알을 떼어 먹었어요. 형수님, 이쪽 뺨에도 밥알을 좀 묻혀주시지요. 흥부가 다른 쪽 뺨을 내밀자 놀부의 아내는 주걱 대신에 부지깽이를 들고 나와 내쫓았어요. 추운 겨울을 그럭저럭 넘기자 흥분의 집에도 봄이 왔어요. 언제부터인가 흥분의 집 처마에 제비 한 쌍이 집을 짓고는 새끼를 치고 살았어요. 하루는 흥부가 남의 집 일을 해주고 돌아오니 새끼 제비가 요란하게 지저귀고 있었어요. 흥부가 가만히 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벌써 제비를 다 잡아먹어 한 마리만 남아 있었어요. 이 못된 구렁이야, 내 집의 제비를 잡아먹다니. 흥부는 막대기로 구렁이를 때려 쫓았어요. 그 뒤 남은 한 마리 새끼 제비는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리저리 나는 연습을 하던 새끼 제비는 울타리에 발이 걸려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런, 얼마나 아플꼬. 흥부는 부러진 다리를 헝겊으로 싸매고 제비집에 올려주었어요. 부러진 다리가 아물고 가을이 되자 그 제비는 다른 제비들과 함께 강남으로 날아갔어요. 이듬해 다시 봄이 되니 그 제비는 흥분의 집을 찾아와 박씨를 떨어뜨리고 갔답니다. 흥부는 그 박씨를 울 밑에 심었어요. 푸른 덩굴이 뻗어나와 하얀 꽃을 피우더니 어느새 커다란 박이 몇 통 열렸답니다. 그거 참 탐스럽네. 우리 저 박을 타서 박 속은 지져먹고 바가지는 부엌에서 씁시다. 흥부 내외가 첫째 박을 턱 갈라놓으니
박 속에서 쌀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흥분의 식구들은 그 쌀로 밥을 지어 배불리 먹었답니다. 슬근슬근 스르렁 스르렁 두 번째 박을 탔더니 거기서는 비단과 돈이 쏟아져 나왔어요. 흥부 내외는 신이 나서 세 번째 박을 탔어요. 이번에는 목수들이 우르르 달려나와 집을 짓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한 채 지어 놓았어요. 이렇게 해서 갑자기 흥부가 부자가 되자 심술 많은 놀부가 찾아왔어요. 이놈, 흥부야, 어떻게 해서 벼락 부자가 되었느냐? 바른 대로 말하거라. 흥부는 부자가 된 내력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놀부는 더럭 심술이 났어요. 이듬해 봄이 되자 놀부는 처막 끝에 제비집을 지어놓고 제비를 불러들였어요. 이윽고 제비 한 쌍이 놀부네 제비집에 들어와서 5개의 알을 낳았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제비 새끼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며 놀부가 하도 만지작거려 4개는 그만 골아버리고 하나만 새끼가 되었어요. 그러자 놀부는 새끼 제비의 다리를 또 부러뜨리고는 헝겊으로 쳐매 주었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어서 나와서 강남으로 날아가 박씨를 물고 오렴. 가을이 되자 그 제비는 강남으로 날아갔다가 봄이 되자 다시 돌아왔어요. 물론 그 제비는 박씨 한 개를 물어다가 놀부네 집에 떨어뜨려 주었어요. 히히, 이제 난 부자가 되었어. 아무렴, 난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겠지. 놀부는 박씨를 심어놓고 박이 달리기를 기다렸어요. 이윽고 덩쿨이 무성해지고 박이 여러 통 달렸어요. 여보, 어서 저 박을 타봅시다. 놀부 내에는 지붕 위에 올라가 박을 따왔어요. 놀부는 기대에 부풀어 톱으로 슬근스르렁 첫 번째 박을 탔어요. 첫 번째 박이 쩍 갈라지자 놀부 내에는 놀라서 뒤로 벌러덩 넘어졌어요. 깡통을 든 거짓대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더니 왁자지껄하게 떠들며 음식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감나가는 물건들을 모두 가져가 버렸답니다. 두 번째 박을 타자 이번에는 수염이 허연 노인이 나와서는 호통을 쳤어요. 이놈 놀부야, 내 할아버지가 수십만 양을 내게서 구워갔다. 원금과 이자를 갚아라. 놀부는 노인이 내놓은 주머니에 돈을 넣었지만 아무리 넣어도 가득 차지 않았어요. 이놈, 아직 반도 안 됐다. 나머지는 매로 갚아라. 노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노인의 등 뒤에 있던 군사들이 달려들어 놀부를 흠씬 두들겨 패더니 사라졌답니다. 그래도 욕심 많은 놀부는 혹시나 하고 세 번째 박을 탔어요.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내 이놈 놀부야, 어찌하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렸느냐? 무시무시하게 생긴 도깨비가 커다란 방망이를 짚고 서서 놀부에게 호통을 쳤어요. 아닙니다. 제가 부러뜨린 게 아니고
구렁이란 놈이 그랬답니다. 이놈, 다 알고 왔는데도 거짓말을 하느냐? 도깨비들이 몰려나와 놀부네 집을 때려 부수고 나자 난데없이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모든 것을 휩쓸어 갔어요. 놀부 내외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답니다. 한참 후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흥분의 식구들이 달려와 보살펴 주고 있었어요. 흥부야, 내가 잘못했구나. 못난 형을 용서하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젠 저희 집에 가서 함께 삽시다. 착한 흥부는 자기 살림을 반으로 나누어 놀부에게 주었어요. 그 후로 놀부도 착한 사람이 되어 흥부와 함께 우애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말 안 듣는 청개구리. 옛날 어느 곳에 식구라곤 단 두 식구밖에 없는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 청개구리는 도무지 엄마 청개구리의 말을 듣지 않고 언제나 제 마음대로 했어요. 아가야, 위쪽 풀밭엔 날짐승이 많이 오니 저 아래 풀밭에 가서 놀아라. 이렇게 엄마 청개구리가 말하면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위쪽 풀밭에 가서 놀곤 하였어요. 엄마 청개구리가 산에 가서 놀아라 하면 아들 청개구리는 바닷가에 가서 놀았어요. 또 엄마 청개구리가 이리 오너라 하면 아들 청개구리는 저리 가곤 하였어요. 이렇듯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가 시키는 것이라면 일부러 반대로만 하여 애를 태웠어요. 어쩌자고 이 어미 말을 듣지 않을까? 어미 말이라면 무턱대고 반대로만 하니 저 애는 나중에 무엇이 되려고 저러는 걸까? 엄마 청개구리가 한숨을 쉬며 슬퍼할라 치면 아들 청개구리는 도리어 까불어댔어요. 아이, 재미있어. 엄마가 나 때문에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즐거워. 히히. 얘야, 내가 이러면 엄마 마음은 너무 슬프단다. 제발 말 좀 들어라. 채, 엄마는 언제나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이에요.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엄마가 아무리 시켜도 난 언제나 반대로만 할 거예요. 아들 청개구리는 괜스레 심술을 부리곤 하였어요.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에게 우는 공부를 시키고 있었어요. 얘야, 넌 아직 우는 소리가 서툴구나. 목소리를 가다듬고 엄마처럼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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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울어보렴. 엄마 청개구리 앞에 앉아있던 아들 청개구리는 고개를 삐딱하게 들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꿀게 꿀게 굴게 굴게. 듣다 못한 엄마 청개구리는 화를 버럭 냈어요. 그만하지 못하겠니? 이제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그래도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였어요. 엄마, 굴게 굴게 굴게. 히히. 얼마나 재밌어요. 나처럼 우는 청개구리는 이 세상에 없을걸요? 아들 청개구리는
굴게 굴게 울면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내 녀석 때문에 엄마는 병이 날 것 같구나.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는 정말 병이 나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어요. 여러 날이 지나도 엄마 청개구리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 청개구리를 불러다 놓고 슬픈 목소리로 말을 하였어요. 얘야, 아무래도 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내가 죽으면 누가 너를 키우고. 걱정 마세요. 저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래, 그래야지. 그러면 내가 죽거들랑 산에다 묻지 말고 냇가에다 묻어주렴. 이렇게 말을 해야 아들 청개구리가 반대로 산에다 묻어줄 줄 알고 엄마 청개구리는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였어요. 그런 뒤 엄마 청개구리는 며칠을 더 끙끙 앓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러자 아들 청개구리는 엉엉 소리를 내며 슬피 울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내가 엄마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이고, 엄마 청개구리가 죽자 그때서야 아들 청개구리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아, 내가 왜 엄마 말씀을 안 들었을까? 난 참으로 나쁜 자식이었어. 불쌍한 우리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 청개구리는 혼자 슬피 울다가 엄마의 유언이 생각나 큰 결심을 하였어요. 그래, 지금까지 엄마 말을 안 듣고 속만 썩혀왔으니 엄마의 마지막 부탁만은 들어드려야겠어. 아들 청개구리는 앞뒤 생각을 하지 않고 엄마 청개구리의 시체를 냇가에 고이 묻었어요. 그리고는 무덤 앞에 꿇어앉아 용서를 빌었어요. 엄마, 이제야 엄마 말씀을 듣는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세요. 아들 청개구리는 마지막으로 효도를 했다는 생각을 하였어요. 그 뒤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하였어요. 며칠 동안 내내 비가 왔어요. 집에 있던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의 무덤이 걱정이 되었어요. 냇가로 나온 아들 청개구리는 냇물이 불어나는 것을 보며 발을 동동 굴렸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아이고, 이를 어쩌나. 엄마 무덤이 떠내려가겠네. 그러나 이제는 엄마의 무덤을 옮길 수도 없었어요. 그 뒤 비가 오는 날이면 아들 청개구리는 어김없이 냇가로 나와서 엄마 청개구리의 무덤을 지켜보았어요. 비가 많이 와서 엄마 청개구리의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밤새도록 목 놓아 울었어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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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가 살아 계셨을 적에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어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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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아들 청개구리는 거듭거듭 후회를 하며 울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후회를 해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있은 뒤로 장마철이 되면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의 무덤이 걱정이 되어 울곤 하였답니다. 그래서 요즘도 비가 쏟아지는 장마철이 오면 냇가의 풀섬이나 나뭇잎 위에 청개구리들이 모여 앉아서 울어댄다고 해요. 옛날에 말 안 듣는 아들 청개구리가 엄마 청개구리를 냇가에 묻어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도 걱정이 되어서 다른 청개구리들도 함께 울어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100일 동안 피는 백일홍꽃. 먼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한 젊은이가 나타났어요. 눈이 크고 말소리가 힘찬 늠름한 젊은이였어요. 젊은이는 마을의 이곳 저곳을 살피다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며 슬퍼하는 노인 한 분을 만났답니다. 노인께서는 무슨 일로 슬퍼하고 계십니까? 젊은이가 묻자 노인이 슬픈 목소리로 대답하였어요. 아, 젊은이가 안들 무슨 도리가 있겠소만. 우리 마을은 오래전부터 악독한 용 때문에 근심이 떠날 날이 없다오. 어떤 용이 그토록 사람들을 근심하도록 합니까? 그러자 노인이 악독한 용에 대해서 말해 주었어요. 저 앞바다에 무서운 용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그 놈은 1년에 한 명씩 처녀를 잡아먹어야 마을에 해를 안 끼친다오.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소. 그런데 이번에 용의 제물로 뽑힌 처녀가 바로 내 딸이라오.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풍랑을 일으켜서 마을의 고기잡이 배를 모두 뒤집어 엎겠다고 했소. 노인은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하였어요. 그런 용을 왜 아직까지 살려두었나요? 나 같으면 벌써 잡아 죽였을 겁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지만 힘이 있어야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에 제가 그 용을 죽여 없앨 테니 용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노인과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였어요. 그러나 노인의 딸은 용감한 젊은이가 용과 싸우다가 다칠까봐 걱정을 하였어요. 젊은이는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뒤로 밤새도록 파도가 높게 일고 용과 싸우는 젊은이의 함성이 들려왔어요. 사람들은 젊은이가 용을 무찌르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하늘에 빌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의 딸이 가장 정성껏 빌었답니다. 하느님, 제발 그 용감한 젊은이가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젊은이가 이기기를. 그러는 동안에도 용과 싸우는 젊은이의 함성이 울려 퍼졌어요. 이윽고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바닷가로 달려갔어요. 용과 싸우다 지친 젊은이는 피투성이가 되어 해변에 쓰러져 있었고 용의 시체는 칼에 잘린 채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답니다. 겨우 목숨이 붙은 젊은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아, 젊은이가 살아있어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를 노인의 집에 데려다가 정성껏 간호하였어요. 얼마 후에 젊은이가 정신을 차리자 모두 기뻐하였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악독한 용을 죽였답니다. 젊은이는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몸이 다 나을 때까지 저희 집에서 쉬십시오. 그러나 젊은이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 아닙니다. 저는 지금 떠나야 합니다. 며칠만 더 계시면 안 되나요? 노인의 딸이 애원하듯 물었어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약속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이 100일이면 끝나니 100일 후에 다시 오지요. 그런 다음 젊은이는 다시 와서는 노인의 딸을 아내로 맡고 싶다고 말하였어요. 젊은이는 작별 인사를 하고 마을을 떠났어요. 아, 그런데 참으로 슬픈 일이 생겼어요. 노인의 딸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았어요. 날이 갈수록 몸이 야위어 갔어요. 아, 그분을 한 번만 만났으면, 꼭 한 번만이라도. 노인의 딸은 100일 후에 돌아온다던 젊은이를 그리워하였어요. 그러나 떠나간 젊은이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노인의 딸이 병을 더욱 심하게 앓는 사이에 어느덧 2달이 지났답니다. 이제 한 달하고 열흘만 있으면 약속한 100일이 되는 거예요. 아, 도련님. 노인의 딸은 매일매일 젊은이를 불렀어요. 이제 앞으로 보름만 지나면 젊은이가 돌아올 날이거든요. 아, 도련님, 도련님. 그런데 노인의 딸은 100일을 며칠 앞두고 그만 숨을 거두었어요. 마침내 약속한 100일이 되었어요. 젊은이는 많은 부활을 거느리고 마을에 나타났어요. 젊은이는 노인의 딸을 데려가기 위해서 꽃가마까지 가지고 왔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따님을 아내로 맞으려고 다시 왔답니다. 그러나 노인의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답니다. 소식을 들은 왕자는 소리내어 통곡하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울었어요. 낭자, 조금만 더 기다리지 않고, 조금만 더, 낭자. 왕자는 슬피 울다가 노인의 딸이 묻힌 무덤을 찾아갔어요. 무덤 곁에는 처음 보는 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왕자는 그 나무를 캐어 궁궐로 가지고 가 심어놓고 노인의 딸을 생각하며 지냈답니다. 왕자가 노인의 딸을 생각할 때마다 그 나무는 100일만, 100일만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그 후 그 나무에 붉은 꽃이 피었어요.
꽃은 마치 노인의 딸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부터 이 나무를 백일홍이라 부르자. 그리고 이 꽃을 낭자와 나와의 변치 않을 사랑의 징표로 삼자. 왕자는 그 꽃을 바라보면서 다짐하였어요. 이렇게 하여 백일홍은 100일 동안 붉은 꽃을 피운다고 전해오고 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나무 그늘을 산 총각.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살았는데 어찌나 욕심이 많던지 남을 돕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욕심쟁이 영감의 집 앞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었답니다. 여름이면 부자 영감은 그 그늘 아래서 자리를 깔고 낮잠을 즐기곤 하였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마음씨 바르고 똑똑한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여름날 총각은 밭에서 일하다가 너무 더워서 부자 영감네 집 앞 느티나무 그늘로 갔어요. 웬 날씨가 이렇게 덥담? 저 느티나무 그늘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 잠들어 있는 부자 영감 곁에 앉아 한참 쉬고 있는데 부자 영감이 깨어 일어났어요. 너 이놈, 왜 남의 그늘에서 쉬고 있느냐? 썩 나가지 못해? 심술이 난 부자 영감의 말에 총각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영감님, 어찌 이 나무 그늘이 영감님네 것입니까?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봤나? 이 느티나무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심으셨으니 우리 집안의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썩 나가지 못해? 총각이 듣고 보니 그럴싸했지만 아무래도 부자 영감의 마음보가 미웠어요. 고조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이니 자기네 것이라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더운 날 나무 그늘에서 내쫓는 건 너무하단 말이야. 부자 영감을 어떻게 골탕 먹일까 궁리하다가 총각은 말을 걸었어요. 영감님,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그만 실례를 했군요. 나무 그늘이 필요해서 그러니 저에게 팔지 않으시겠어요? 총각의 말에 부자 영감은 귀가 쏠깃해졌어요. 돈을 주고 이 나무 그늘을 사겠다고? 네, 좋아. 그렇다면 나무 그늘을 팔겠네. 얼마면 되겠어요? 그늘이 크고 넓으니 단양만 내게. 총각에게 단양은 큰돈이었지만 총각은 그날로 빚을 얻어다가 나무 그늘을 사버렸어요. 자, 어서 세어보세요. 단양입니다.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이라. 됐네. 지금부터 이 그늘은 자네 것이네. 그럼 영감님, 이 나무 그늘에서 나가주시지요. 총각의 말에 부자 영감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바보 녀석이야. 나무 그늘이 어디 이것뿐인가? 부자 영감은 다른 나무 그늘로 자리를 옮겨가서는 단양을 만지작거리며 좋아했어요. 한낮이 지나자 해가 서산으로 기울었어요. 해가 기울게 되니 그림자가
부자 영감네 집 마당 안으로 길게 기울어졌어요. 총각도 그 나무 그늘을 따라 부자 영감네 집 마당 안으로 자리를 옮겼답니다. 그러자 부자 영감이 총각 곁으로 와서는 화를 냈어요. 이놈아, 왜 남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왔느냐? 썩 나가지 못해? 영감님, 저는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영감님께서 분명히 단량을 받고 판 나무 그늘이 아닙니까? 총각은 태연스럽게 말을 했어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인지라 부자 영감은 할 말이 없었어요. 해가 점점 더 기울자 나무 그늘도 점점 길어지더니 부자 영감네 집 마루 위로 올라갔어요. 총각은 나무 그늘을 따라 신도 벗지 않고 마루 위로 올라가서는 벌렁 눕기도 하고 앉기도 했어요. 그거 참 시원하다. 이 광경을 본 부자 영감은 또 화를 냈어요. 왜 남의 집 마루 위에 함부로 올라오느냐? 썩 내려가거라. 무슨 말씀이세요? 영감님께서 파신 나무 그늘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까? 저는 나무 그늘을 따라왔을 뿐입니다. 부자 영감은 기가 막혔지만 이미 팔아버린 나무 그늘이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자 나무 그늘은 마침내 부자 영감네 집 안방까지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총각은 신을 신은 채 나무 그늘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에헴, 비켜요. 이 나무 그늘은 내 것이에요. 아무도 이 그늘 밑에 앉아서는 안 돼요. 어서 비켜요. 비키라니까요. 방 안에 있던 부자 영감네 식구들은 어이가 없었어요. 식구들은 부자 영감이 총각에게 나무 그늘을 판 것을 알고는 저마다 야단이었어요. 어쩌자고 나무 그늘을 팔았담. 에이, 창피해. 이 일을 어쩐담. 그렇지만 이미 팔아버린 나무 그늘이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나무 그늘이 없어지자 총각은 안방을 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총각은 나무 그늘을 따라 마당으로, 마루로, 안방으로 들어와서 드러눕고 잠을 잤어요. 이렇게 되자 부자 영감은 생각다 못해 총각에게 나무 그늘을 물리자고 했어요. 이복에 단량을 돌려줄 테니 없었던 일로 하세. 부자 영감이 사정을 했지만 총각은 시치미를 떼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난 이 나무 그늘이 없으면 쉴 곳이 없어져요. 물릴 수 없으니 그리하세요. 내 사정 좀 봐주게. 자네가 정 그렇다면 단량에다 단량을 더 얹어주겠네. 부자 영감은 부드러운 말씨로 달랬지만 총각은 막무가내였어요. 겨우 10량에 이렇게 좋은 나무 그늘을 팔 수는 없어요. 정 이 나무 그늘을 사시려면 5,000량을 내십시오. 뭐라고? 5,000량을 내라고? 네, 그렇습니다.
애누리 없는 오천냥입니다. 아이쿠, 나는 망했구나. 부자 영감은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다시 해가 지고 나무 그늘이 없어지자 총각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총각은 나무 그늘을 따라 부자 영감네 마당과 마루와 안방을 드나들었어요. 마침내 부자 영감네 식구들은 살 수가 없어 집을 버리고 멀리 가버렸답니다. 겨우 단양으로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은 공짜로 큰 집을 차지하고는 마을 사람들 모두 마음 놓고 쉬도록 해 주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홍길동. 옛날 조선시대에 홍길동이 살았어요. 길동이는 홍판서의 둘째 부인의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둘째 부인의 아들은 서자라고 부르며 천대하였어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벼슬을 못하고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그러나 길동이는 낮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저녁에는 산에 올라가 무술을 닦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막 잠이 들려는 길동이를 향해 누군가 칼을 내려치는 것이었어요. 길동이는 벌떡 일어나 그 사람을 넘어뜨렸어요. 웬 놈인데 나를 죽이려고 들으냐? 돈에 눈이 어두워 죽은 죄를 지었습니다. 큰마님과 도련님이 돈을 주면서 죽이라고 하시기에. 길동이는 깜짝 놀랐어요. 큰마님은 아버지 홍판서의 첫째 부인이고 도련님은 그분의 아들이니 비록 어머니는 다르나 형이 분명하니까요. 길동이는 그 길로 아버지에게 갔어요. 소자, 대감님의 피를 이어받았으나 서자로 태어나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넓은 세상에 나가서 제 뜻을 펴볼까 합니다.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길동이는 어머니에게도 하직 인사를 하였어요. 어머니는 길동이와 헤어지는 게 가슴이 아팠으나 길동이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었어요. 길동이가 집을 나와 몇 날 며칠을 걷다 보니 깊은 산속에 이르렀어요. 웬 놈이냐? 갑자기 숲속에서 무섭게 생긴 도적들이 나타나서 길을 막고 물었어요. 나는 홍길동이요. 내 뜻을 함께 펼칠 동지를 찾아 나서는 길이요. 하하하, 어린 놈이 웃기는구나. 그래, 내 뜻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사는 나라를 세우는 일이요. 뭐라고? 이놈 당돌하구나. 어디 내가 지닌 뜻을 펼칠 힘이나 있나 보자. 도적들이 끝내 길을 막고 비아냥거리자 길동이는 말없이 큰 바위를 번쩍 들어서 멀리 내던져 보였어요. 그러자 도적대들은 크게 놀라 모두 무릎을 꿇고 말하였어요. 큰 사람을 몰라보았습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참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길동이는 그날부터 도적대의 대장이 되어서 도적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도리도 가르쳤어요. 그리고 훗날을 위해 열심히 칼쓰기와 활쏘기를 가르쳤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장님, 지금 산 아래 복물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포악한 함경감사가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 서울로 보내는 것이랍니다. 길동이는 부하의 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글을 배운 사람으로서 남의 재물을 빼앗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가난한 백성에게 빼앗긴 재물을 되찾아주는 일이야말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윽고 결심을 굳힌 길동은 벌떡 일어나서 부하들을 모아놓고 말하였어요. 우리는 비록 산에 사는 도적이라고 하나 이제는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아래 지나가는 복물짐을 빼앗아야 옳겠는가? 그냥 둬야 하겠는가? 길동이의 말에 도적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어요. 도적놈들은 우리가 아니고 힘없는 백성의 피땀을 빨아먹는 저 포악한 관리들과 부자 양반들입니다. 도적놈들 것을 우리가 빼앗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한 부하의 말에 길동이는 껄껄 웃으며 말하였어요. 그대 말이 맞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도적과 틀린 점이 있다. 내가 그걸 말할 테니 꼭 지키도록 하여라. 우리는 포악한 관리와 부자들의 재물을 빼앗되 그걸 우리를 위해 쓰지 않고 본래 주인인 가난한 백성들에게 돌려준다. 우리의 도적질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될 것이다. 길동이는 그 길로 복물짐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포악한 관리와 부자들이 있는 곳이면 꼭 홍길동의 무리들이 나타나 재물을 빼앗았어요. 가난한 백성들은 홍길동의 무리를 활빈당이라 부르며 매우 좋아하였어요. 활빈당이란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주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활빈당의 인기가 올라가고 홍길동이 벼슬아치와 부자들을 혼내주고 다니자 나라 안의 모든 벼슬아치들은 난리가 났다고 아우성이었어요. 홍길동이란 도적을 잡아주십시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라의 포도대장들은 뭘 하고 있는 거요? 그깟 도적대 하나 못 잡는단 말이요. 이렇게 난리들을 치자 임금님은 명령을 내렸어요. 홍길동을 빨리 잡아들여라. 팔도의 포도대장들이 길을 쓰고 길동이의 뒤를 쫓았지만 길동이를 잡을 수는 없었어요. 임금님은 홍길동 때문에 골치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홍길동이 홍판서의 서자라는 걸 알았어요. 임금님은 홍판서를 불러 물었어요. 길동이는 그대의 아들이니 잘 알게 아니오. 길동이를 잡을 방법이 없겠소. 홍판서는 황송하다는 듯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어요. 길동이는 제 아들이긴 하나 서자의 신분이라 벼슬을 못하는 걸 늘 불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길동이에게 병조판서의 벼슬을 내리겠다고 꼬인 뒤 잡으면 어떻겠소? 홍판서는 아들을 속이는 일이 가슴 아팠지만 임금님의 명령이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길동이는 어서 와서 병조판서 벼슬을 받아 임금님께 충성하고 아비에게 효도하라. 나라 곳곳에 홍판서가 쓴 방이 붙었어요. 방을 본 길동이는 옷을 잘 차려입고 멋진 말을 타고 궁궐에 들어왔어요. 제 소원을 들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 뜻은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고루 잘 사는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친 후 길동이는 자기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병졸들 머리 위로 솟구쳐 올라 멀리 달아났어요. 길동이는 산으로 돌아와 걱정스레 기다리고 있던 활빈당에게 조선 땅을 떠나자고 말하였어요. 길동이는 활빈당을 이끌고 바다 가운데 섬에 가서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어요. 율도국은 양반, 상놈, 차별 없이 모두 고루 일하고 고루 잘 사는 나라였다고 전해온답니다.